천하의 강희제가 직접 간택한 대청제국 최고의 며느리이자 모든 여인이 선망했던 차기 황후의 자리. 하지만 그녀가 머리에 쓴 것은 찬란한 금빛 왕관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낮에는 단아한 미소로 황태자비의 품위를 지켰지만 밤이 되면 광기에 사로잡힌 남편 윤잉의 주먹과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비극의 여인. 도대체 무엇이 제국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을 이토록 처참한 지옥으로 밀어 넣은 것일까요? 그 잔혹한 운명의 서막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강희 34년, 서기 1695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대청제국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강희제는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수복했으며 러시아군까지 물리쳤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천하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가 바로 황태자 윤잉이었습니다. 윤잉은 다른 황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적자이자 강희제가 평생토록 사랑했던 여인, 효성인 황후가 목숨과 맞바꿔 낳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강희제는 조상의 법도까지 깨뜨리며 갓 1살 핏덩이 윤잉을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인지상 일인지하. 윤잉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입는 옷은 황제의 용포에 버금가는 황금빛이었고 천하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제일 먼저 태자의 거처인 육경궁으로 진상되었습니다. 1695년 태자의 나이 21. 이제 대청제국에는 황태자비, 즉 미래의 황후가 필요했습니다. 태자의 아내를 간택하는 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국가의 대사였습니다. 강희제는 수천 개의 명문가 중에서 가장 완벽한 여인을 찾기 위해 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천자의 시선이 멈춘 곳, 그곳이 바로 과이가 가문이었습니다. 과이가 씨는 황제 직속 부대인 만주 정백기 출신으로 가문은 대대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조부는 도통 아다하, 부친은 황제의 경호를 책임지는 영시윈의 대신 팽춘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충직한 무인의 피와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여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본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이가 씨라 불렸습니다. 그해 그녀는 막 피어나는 꽃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무엇보다 제국의 국모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완벽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품성이 훗날 자신을 비극으로 올가매는 족쇄가 될 줄은 말입니다. 혼례 당일 북경 전체가 붉은 깃발과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황실의 법도에 따라 태자비의 가마는 대청문을 지나 오문의 중앙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오직 황제와 황후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후궁들은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과이가 씨의 온화함과 덕성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태자 윤잉을 다스려줄 단비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내조자가 되어 태자를 성군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육경궁에서의 첫날 밤, 붉은 화촉이 흔들립니다. 침상에 앉은 과이가 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을 것입니다. 붉은 면사포가 걷히고 그녀 앞에 선 사람은 제국 2인자 윤잉이었습니다. 당시 윤잉은 21살. 만주어와 한어에 모두 능통하고 문무를 겸비한 호남아였습니다. 어린 신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듬직한 사내 대장부이자 미래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총명함과 제왕의 기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윤잉의 내면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태자의 자리를 지키며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에 눌려 살아야 했던 중압감,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형제들의 시선은 그의 인격을 서서히 뒤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날 밤 과이가 씨는 그 어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찬란한 미래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지아비를 온 마음으로 보필하고 내 명부를 잘 다스려 부끄럽지 않은 태자비가 되겠노라고. 그것은 가장 행복한 밤이었으나 동시에 영원한 감금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과이가 씨의 삶은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자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육경궁은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아래 질서정연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자애로웠고 우서른에게는 깍듯했습니다. 태후와 황제에게 문안을 올릴 때마다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희제는 대신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자비는 효심이 깊고 매사에 신중하니 짐이 아주 마음이 놓인다. 태자의 부족한 점을 그녀가 꽉 채워주고 있다. 하지만 황제의 그 안심은 태자비에게는 숨을 조여오는 청은망은의 족쇄였습니다. 궁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살며 그녀는 남편의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윤잉은 감정 기복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지아비가 되어 아내에게 보석을 하사하고 함께 시를 읊었지만 찰나의 순간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국이 조금 뜨겁다거나 옷의 주름이 조금만 잡혀도 윤잉은 짐승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할 때 그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흰자가 붉게 충혈된 차에 살기로 번들거렸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타인에 대한 잔혹한 경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이가 씨도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태자시니까 천하를 짊어지셨으니 그 압박감이 오죽하실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그녀는 인내를 택했습니다. 윤잉이 폭발할 때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부드러운 말로 달래고 아내의 따뜻한 온기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괴물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연기자였습니다. 남편의 광기를 육경궁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히 막았고 밖으로는 완벽하고 화목한 황태자 부부의 이미지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넓은 포용과 완벽한 은폐가 결과적으로는 윤잉의 병을 골마 터지게 만들고 그 안에 괴물을 살찌우는 꼴이 되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태자비로서 그녀는 정실부인, 즉 적복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윤잉의 유일한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윤잉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심지어 방탕했습니다. 육경궁의 후원은 날이 갈수록 측복진, 서복진, 그리고 이름 없는 시첩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잉은 이가씨라는 측복진을 매우 총애했습니다. 이가씨가 태자의 아이를 쑥쑥 낳는 동안 결혼 초기 과이가씨에게는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젊은 태자비가 느꼈을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실에서 적자가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가장 큰 죄악이자 무능으로 치부되던 시대였습니다. 궁궐의 구석진 곳에서 들려오는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태자비가 덕은 높으시나 자식 복이 없구나. 측복진이 저리 총애를 받으니 머지않아 안주인 자리가 위태롭지 않겠나. 과이가 씨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날이 밝으면 아이를 낳은 첩실들에게 웃으며 상을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질투조차 허락되지 않는 칠거지약의 시대. 그것이 그녀가 지켜야 할 가혹한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사랑을 나누어 갖는 질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공포는 남편이 다른 여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변태적 가학성이었습니다. 깊은 밤 육경궁의 후원에서 간헐적으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공포에 질린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과이가 씨는 침상에 앉아 귀를 막고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멈추소서. 다음 날 아침이면 제 발로 걷지 못할 정도로 멍투성이가 된 여인들이 실려 나갔습니다. 유닝은 단순히 여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가학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경궁의 주인인 과이가 씨는 비밀리에 태희를 부르고 좋은 약을 보내 그들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피멍이 든 여인들의 몸을 닦아주며 과이가 씨의 마음속에는 연민보다 더 거대한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저 자리에 눕게 될 사람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나의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가? 그녀는 몸서리치며 그 불경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희제가 맺어준 문무를 겸비한 미래의 황제를 믿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태자비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가면은 이제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1700년, 그것은 위태로운 평화의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자 유닝의 병증은 통제불능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꿈꾸었던 순진한 소녀 과이가 씨. 그녀는 이제 가장 추악하고 잔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황금세장은 이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열쇠는 사라졌고 갇힌 괴물은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육경궁의 담벼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담장으로도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과이가 씨가 태자비가 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 유닝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총명한 황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리고 언제 폐위될지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었습니다. 유닝의 광기는 가장 먼저 조정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청나라 역사상 신하를 직접 매질하는 황태자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유닝은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신들을 구타했습니다. 평군왕이나 페르 같은 고위 황족들조차 태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가장 먼저 육경궁의 안주인 과이가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밖에서 사람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황족의 여인들이 모이는 연회에 나갈 때마다 남편에게 맞은 신하들의 부인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서린 원망, 경멸, 그리고 미친 남편과 사는 여자를 향한 동정. 과이가 씨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태자비의 위험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천하가 다 알게 되었구나. 그녀는 밤마다 유닝의 옷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며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유닝이 사람을 때리고 돌아온 날이면 기분이 묘하게 고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폭력은 그에게 일종의 마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의 폭력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육경궁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와 야사들은 입을 모아 윤잉의 성적 취향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기록합니다. 윤잉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어린 소년들을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소년들을 궁으로 납치하다시피 데려와 자신의 비틀린 욕망을 채웠습니다. 강남에서 받쳐진 미동들이 육경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북경거리에 파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탕함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태자비 과이가 씨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녀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녀는 육경궁의 안주인으로서 궁 안의 모든 사람과 물자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침소에서 들려오는 낯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과이가 씨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말렸다가는 자신도 그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냄새를 지우기 위해 더 독한 향을 피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며 입막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요된 공범 상태라고 부릅니다. 가해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피해자인 아내가 도리어 남편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돕는 비극적인 상황. 이 시기에 과이가 씨는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유령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1708년이 밝았습니다. 강희제는 황실 가족들을 이끌고 열하로 사냥을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이미 태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를 눈앞에 두고 감시하기 위해 데려간 것입니다. 과이가 씨는 북경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내며 형언할 수 없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육경궁을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기를.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냥 도중 사건이 터집니다. 강희제가 가장 아끼던 어린 아들 18황자 융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해진 것입니다. 황제는 밤새 아들을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형인 태자 윤인기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윤잉의 표정에는 슬픔이 티끌 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강희제는 격분했습니다. 너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동생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리 태연하냐. 황제의 꾸짖음에 윤잉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분노를 품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뇌 구조는 이미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건의 절정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18황자가 죽고 난 뒤 강희제는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각, 사각. 누군가가 황제의 천막 틈새를 날카로운 칼로 찢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동자 하나가 잠든 아버지를 섬뜩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황태자 윤잉, 패륜을 저지르고 덕을 잃었으니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1708년 가을 찬바람과 함께 날아든 이 비정한 조선은 과이가 씨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남편이 태자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태자비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남편이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미친 짐승이 되어 좁은 우리에 갇힌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그녀 역시 그 짐승의 먹잇감으로 함께 갇혀야 했습니다. 지난 13년, 지옥 같은 나날을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희망이라는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황제가 되면 이 모든 고통이 보상받으리라. 언젠가 내가 황후가 되면 이 눈물을 닦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끈마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좁은 방, 차가운 쇠창살, 그리고 분노로 더욱 미쳐 날뛸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도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머리에서 화려한 봉관을 내려놓고 몸을 감싸던 금빛 태잡이 의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죄인의 아내가 입는 거칠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을 때 그녀의 살갗에 닿는 까칠한 감촉은 마치 그녀의 비참한 운명 그 자체 같았습니다. 그녀가 육경궁을 떠나 유폐 장소인 함안궁으로 끌려가던 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하늘조차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참아볼 수 없어 흘리는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했던 황금세장은 이제 차가운 철창으로 바뀌었습니다. 함안궁은 궁이라기보다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옥은 높은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은 그녀에게 더 잔혹한 형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철저히 차단된 감시병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그 좁은 밀실. 그곳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것입니다.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윤잉의 그 거대한 분노는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자신을 폐위시킨 강희재에게? 아닙니다. 감시하는 병사들에게? 아닙니다. 그의 분노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반항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존재, 바로 아내 과이가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유폐 기간 동안 윤잉의 정신 상태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술에 절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형제들이 나를 모함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놈들의 목을 다 쳐버릴 것이다. 그 광란의 현장에서 과이가 씨는 숨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방은 너무나 좁았고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쏟아지는 남편의 저주와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윤잉은 화가 나면 밥상을 엎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내가 망하기를 바랐지? 너도 저놈들과 한통속이지? 내 눈을 보고 말해라. 망상. 그것은 윤잉의 뇌를 파먹는 벌레였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조차 믿지 못하는 의심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과이가 씨는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잠든 사이에 미쳐버린 남편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는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고 나서야 새벽녘에 비로소 쪽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미쳐 날뛰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로부터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고 떨리는 작은 몸을 품에 안으며 거짓말 같은 위로를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갈 것이다. 할바마마께서 우릴 잊지 않으실 거야.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공포에 질린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이었습니다.
한편 아들을 가둔 강희제의 마음도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잉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효성인 황후가 목숨과 맞바꿔 낳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들여 키운 후계자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황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윤잉이 폐위되자마자 조정은 하이에나 때처럼 돌변했습니다. 다른 황자들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팔황자 윤사를 중심으로 한 파벌이 태자 자리를 넘보며 형제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추악한 권력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강희제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미친 윤잉이 나았다. 적어도 그는 적장자였다. 이때 늙은 황제는 기막힌 핑계를 찾아냅니다. 바로 연매 설입니다. 황제는 윤잉의 관기가 본성이 아니라 일황자 윤제가 라마승을 시켜 윤잉에게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미친 것이 아니다. 귀신에게 홀린 것이다. 저주만 풀면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자식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늙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자기기만이자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지옥의 문턱에서 겨우 숨을 고르던 과이가 씨는 다시 지옥의 한복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1709년 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강희제는 윤잉의 죄를 정역 사면하고 그를 다시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함안궁에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과이가 씨는 다시 태자비가 되어 화려한 육경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늘이 도왔다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축하 속에서 단 한 사람, 과이가 씨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은 저주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광기는 굿을 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힌 불치병이라는 것을.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복이 된 윤잉은 예전의 그 윤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돌아온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사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천하가 나를 버려도 황제는 나를 버리지 못한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복위 직후 윤잉은 끔찍한 피해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탄핵했던 대신들을 찾아내 잔인하게 고문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했던 형제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육경궁의 밤은 다시 비명과 신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과이가 씨에게 복위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출 불가능한 감옥으로의 무기징역 선고였습니다. 차라리 폐서인으로 살았다면 조용히 시골 촌부로 살며 남편의 광기만 감당하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태자비가 된 이상 그녀는 다시금 그 살벌한 정치판의 한가운데서 더욱 포악해진 남편의 칼춤을 맨정신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시기 과이가 씨의 건강은 급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 없었고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토해냈습니다.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파서 누울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미친 남편이 저지르는 사고를 수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이 된 윤잉은 이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조정의 고관대작들과 결탁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듯한 폐륜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이가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전하, 제발, 제발 말 조심하십시오.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윤익은 아내의 간절한 충고를 비웃으며 그녀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아느냐? 닥치고 내 처소에서 나가라.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일까? 오늘이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는 날일까? 이것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가는 촛불처럼 그녀의 생명력은 공포 속에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천하의 태자비인 그녀가 기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친정, 황실에 시집온 이상 친정은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제? 황제는 이미 눈과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파도 속에 홀로 남겨진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복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강희제는 다시금 절망에 빠집니다. 윤익이 개과천선하기는커녕 더욱 포악해졌다는 상소문이 눈보라처럼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영모, 윤익이 황제의 자리를 강제로 뺏으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제는 1711년부터 다시금 태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 산산조각 났고 궁궐에는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불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살벌한 긴장감 속에서 과이가 씨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함을 치든 물건을 부수든 이제 그녀는 반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어. 이제는 그만 쉬고 싶다. 그녀의 지친 영혼은 이미 병든 육체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기 전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절망이 일상이 되는 것은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은 앞선 13년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이었던 여인.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머지않았습니다. 복이 된 지 2년. 하지만 그것은 치료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였습니다. 강희제와 태자 윤익,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다시 자신을 폐위시킬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신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무모함을 낳습니다. 윤익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비선 실세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대신들과 비밀리에 결탁하여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영모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도박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 태자비 과이가 씨. 그녀는 다가오는 파멸의 발자국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익은 보국공 경조, 도통 악산 등과 결탁하여 태자당을 결성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위험천만했습니다. 황제께서 늙으셨으니 곧 천하가 바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윤익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폐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이가 씨는 남편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챘을까요?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입니다.
육경궁을 드나드는 낯선 관리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밀담, 그리고 남편의 방에서 들려오는 불온한 웃음소리.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술주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말리려 했습니다. 전하, 제발 멈추십시오. 폐하께서 아시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윤잉에게 아내의 호소는 겁쟁이의 헛소리로 들렸을 뿐입니다. 닥쳐라.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나는 살기를 찾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아내를 밀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과이가 씨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닥쳐올 칼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희 51년 9월 사건이 터집니다. 강희제가 순찰을 나간 사이 윤잉의 측근들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사실이 고발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주 핑계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정치적 반란 기도였습니다. 강희제는 경로했습니다. 1차 폐위 때의 슬픔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회를 주었건만 내 놈이 기어이 아비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는구나. 황제는 북경으로 급히 돌아와 윤잉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윤잉은 광기로 인해 인륜을 저버리고 사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황권을 위협했다. 이에 다시 태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영원히 유폐한다. 영원히,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끔찍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위도 용서도 없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과이가 씨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4년 전 첫 번째 폐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혹시나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역시나 하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함안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함안궁은 자금성 서북쪽에 위치한 작고 낡은 궁이었습니다. 황제는 명령했습니다. 함안궁의 문을 봉쇄하라. 음식과 물을 넣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궁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과이가 씨의 세상이 끝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7, 꽃다운 나이에 들어와 이제 시들어가는 중년이 되어 영원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영구 유폐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함안궁은 좁고 습했습니다. 겨울에는 뼈가 시리도록 추웠고 여름에는 찜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 윤잉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윤잉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황제다. 다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허공에 대고 호통을 치다가 갑자기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과이가 씨는 이 미치광이와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윤잉은 밥상을 엎기 일쑤였고 과이가 씨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차가운 냉골 바닥에서 지내며 지병은 악화되었고 극심한 화병으로 인해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태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죄인의 아내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형벌을 받는가? 유폐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이가 씨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보다 더 걱정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미친 아비 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비록 병이 들어 저러시지만 그래도 너희의 아버지다.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라.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자신은 지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아이들만은 언젠가 이 담장 밖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이 56년, 57년이 지나며 그녀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닝은 아내가 아픈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망상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그녀는 고독하게 시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태자비의 봉과는 녹이 슬었고 비단 옷은 낡아 헤어졌습니다. 세상은 담장 밖에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황자들의 권력 투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강희제는 늙어갔습니다. 아무도 함왕궁에 잊힌 여인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3년의 고통,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718년 여름, 북경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함왕궁의 별채는 서늘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과이가 씨, 당시 그녀의 나이 불과 40 초반. 한창 때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육체는 80세 노인처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그녀의 병을 심력교체라고 진단했습니다. 심장과 기력이 모두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본다면 그녀는 장기간의 영양실조,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면역력 붕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녀를 죽인 것은 병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죽인 것은 지난 23년간 매일 조금씩 그녀의 피를 말려온 절망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과이가 씨의 곁을 지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평생 괴롭혔던 남편 유닝뿐이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바는 없으나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닝은 아내가 왜 누워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망상 속에 있었으니까요. 일어나라. 왜 하루 종일 잠만 자느냐. 유닝이 흔들어 깨워도 과이가 씨는 눈을 뜰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제국의 태자였던 남자.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을 한 초라한 죄인.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련함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감정은 체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소매를 잡으려다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고단했던 23년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닝은 죽은 아내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자신이 소리를 질러도 물건을 던져도 묵묵히 받아주던 유일한 사람. 자신의 광기를 받아내던 샌드백이자 동시에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유닝의 정신에 벼락 같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았을 때 유닝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때 윤잉이 보인 반응은 슬픔을 넘어선 공포였을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연결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구석에 처박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함안궁에서 전해진 부고는 강희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황제는 며느리의 죽음을 전해 듣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질고 덕이 있는 며느리였다. 윤잉의 광패함 때문에 그녀가 화병을 얻어 일찍 죽고 말았구나. 강희제는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들의 광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황제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강희제는 즉시 조서를 내려 과이가 씨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녀에게 태자비로서의 예우를 갖추게 했으며 그녀의 덕행을 기리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살아생전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남편에게 맞고 시달릴 때는 침묵했던 황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야 베풀어지는 이 호의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뒤늦은 것이었습니다. 황금 수의를 입힌들 멍든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장례는 치러졌지만 그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윤잉이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소는 함안궁 안에 차려졌습니다. 외부의 조문객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엄격한 감시에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었던 여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죄수의 장례식처럼 초라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선 윤잉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웃다 울다를 반복하며 조문원 관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아들 홍석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야 비로소 함안궁의 문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이 굳게 닫힌 국문을 통과할 때 마치 하늘도 슬퍼하듯 마른 하늘에 천둥이 쳤다고 야사는 전합니다. 과이가 씨가 떠난 후 함안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잉은 이제 분풀이할 대상조차 잃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더욱 깊어졌지만 그 방향은 이제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윤잉에게 현실 감각을 완전히 앗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잠시 외출했다고 믿거나 곧 돌아올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3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윤잉의 방패였고 간병인이었고 유일한 청중이었습니다. 그 방패가 사라진 지금 윤잉은 벌거벗겨진 채 세상의 비난과 멸시 앞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과이가 씨에게는 친아들이 없었으나 윤잉의 장남 홍석을 비롯한 모든 자녀들은 그녀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랐습니다. 23년간 광기 어린 남편의 폭력 앞에서도 그녀가 온몸으로 지켜낸 그 방패 덕분에 아이들은 지옥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22년 위대한 황제 강희제가 붕어합니다. 그리고 사왕자 윤진이 황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냉혹한 군주 옹정제입니다. 황위 계승 경쟁자였던 형제들이 숙청당하는 피해 바람 속에서도 이미 폐위되어 갇혀있던 윤잉은 역설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24년 한때 제국의 태자였던 윤잉이 함안궁에서 숨을 거둡니다. 향년 51세. 아내 과이가 씨가 떠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라했습니다. 평생을 권력욕과 정신병에 시달렸던 남자.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장의 최후는 고독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과이가 씨를 떠올리며 후회했을까요? 역사는 침묵하지만 아마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불행만을 탓하며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말로입니다. 윤잉이 죽자 옹정제는 의외의 관용을 베풉니다. 그는 죽은 형님을 이밀친왕으로 추봉하고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이가 씨 역시 친왕비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옹정제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을 죽이는 냉혈한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황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자식들에게는 이것이 실질적인 구원이 되었습니다. 옹정제는 윤잉의 아들 홍석을 이군왕에 봉하고 나중에는 친왕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죄인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반전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과이가 씨가 생전에 쌓아둔 덕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녀가 미친 남편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황실의 체면을 유지해 주었기에 강희제와 옹정제 모두 그녀의 자식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자식들을 지켜냈습니다. 역사책의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서 과이가 씨는 그저 성품이 온화하고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던 그 시대, 그녀는 황실이 내세우기 가장 좋은 현모양처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선으로 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려가면 우리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미담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얼룩진 가정폭력 생존 투쟁기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었다는 점잖은 표현 뒤에는 남편의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도록 강요받았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내조에 힘썼다는 칭송 뒤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가해자의 주먹과 폭언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한 여인의 멍든 영혼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고통을 부덕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해 박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탈출구 하나 없는 그 차가운 밀실에서 그녀가 택한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 어머니가 내지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의 자금성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연인들은 붉은 담벼락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아이들은 광장을 뛰어놉니다. 하지만 서북쪽 구석,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든 하망웅터에서 한 여인이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싸워낸 전쟁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잠시 슬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1695년 그해 봄, 황제의 화려한 간택령이 그녀를 비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마도 제국의 국모가 되는 대신 평범한 사대부가의 아내가 되어 소박한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차가운 금관 대신 들꽃을 머리에 꽂고 남편의 매질이 아닌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공포에 떨며 잠드는 밤 대신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늙어가는 평온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최고의 자리를 선물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최악의 지옥을 안겨주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